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일정 부분 분석해드리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주식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까지 갈라져. 네. 목소리까지. 아니 좀 아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리딩방 뭐 그거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 아니에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뭐 네. 하니까 그 리딩방 네. 그게 뭐더라? 그 무슨 공익 광고죠? 공익 네, 광고. 맞습니다. 어? 네. 제가 그 스팟 광고를 찍은 그 녹음한 이후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주식은 안 합니다, 저는. 아, 네. 주식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 했어요? 아니면, 네.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뭐 솔직히- 미래에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또 워낙 그 연기력을 발휘한 덕분에 그런 오해를 메소드 연기를 한 덕분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 이 친구가 이게 아주 주식을 열심히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쨌든 수능 끝나고 참 내일 뭐 눈이 온다고 좀 아까 그러대요. 맞습니다. 기상청이 내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첫눈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서 네. 눈이 오면 첫째로 저희 나이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로 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예? 특히 저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뼈가 잘 붙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국군 장병들은 아, 눈을 그렇죠. 보고 이제 하얀 악마다, 그렇죠. 하얀 쓰레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눈 치우는 거. 그렇죠. 아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김영민 아나운서와 잠깐 수다 타임을 가졌는데 김영민 아나운서 저에게 첫눈 온다는데 같이 볼 사람은 있어? 그래서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노려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야죠. 네. 그쪽은 그렇게 물어봐야죠. 아, 제가 예. 차마 상처만 받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착해요. 아우,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내일은 첫눈이 온답니다. 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눈 온다면 내일도 차 가져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예? 네. 아이고 참 인생이 점점 살면 살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유튜브나 봐야죠. 뭐. 맞습니다. 첫눈이 와도 그리고 첫눈이 오지 않더라도 첫눈 오면 더군다나 보셔야죠. 예.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오늘 혁신위원회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중을 암시를 하면서 당 지도부 또 신윤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압박을 했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했다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인 위원장이 밝힌 데 대해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이제 중진이나 친윤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면서 압박에 나선 혁신위의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게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혁신위도 그 공식 기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면서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을 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이 지도부가 더 이상 혁신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만 비치지 않고 당 공식 기구를 통해 질서 있는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보면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이 보고가 됐는데 지도부가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런 취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각종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 공식 기구로 넘겨 논의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무 감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을 모두 쳐내고 호남, 청년 등 새로운 영입 인재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김 대표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지난 8일 출범을 했죠. 이제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밑그림 작수에 작업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관위는 다음 달 중에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작업의 착수를 작수라고. 네, 아예 합쳐버렸네요. 네. 네, 지도부의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공천 룰은 공관위 출범 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 얼굴 찾기를 내일 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위원회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 대비 본격화에 나선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 일각에서 거론하는 비대위 전환선에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좀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 뭐 이거요. 저는 개입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예?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좀 비중은 굉장히 크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개입할 수 있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무에 개입한다라는 거는 공천과 누가 살고 누가 죽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다라는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개입을 해버리면 사실은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여당과 함께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천 구체적으로 공천은 아니더라도 아유 누군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땐 확실히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뭐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아니 만나진 않았는데 뭐 오해를 살까 봐 안 만나는데 뭐 이 힘을 실어준다는 식으로 뭐 해석을 했다. 그거 저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언급이 저도 적절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이 혁신위와 당 사이에 이 당 지도부 사이에 좀 잡음이 많이 생기면 지금 현재 혁신위에 들어가 있는 두 명이죠. 이 전직 의원 두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여기 계속 있어도 이게 되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 위원장이 조금 적절한 수위를 지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거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은 당 주도로 치러야 합니다. 당 주도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확실한 이 당에 대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지 혁신이 말 한마디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단 혁신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서 주목을 끄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혁신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혁신이가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까 눈치를 보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자꾸 주는 것 같아가지고 더 얘기할까 그러다는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 살펴볼 텐데요. 비명계 핵심 의원 4명,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 운동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 비주류인 비명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선 건데요. 향후 공천 등의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비명계 탈당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되고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원칙과 상식은 일단 4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참여자로는 친문계인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당초 이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비명계 의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12월 내로 이제 뭐 혁신안, 쇄신안 이렇게 마련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원칙과 상식, 탈당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12월 초에 예비 후보 등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가지고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꿈틀대는 게 보통 이제 12월 말 정도부터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이준석 대표가 뭐 자기 정치를 시작한 날이다. 뭐 그날 결단을 내리겠다. 이것도 물론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때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공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날짜를 딱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여기 4명 의원들의 주장 전 200% 공감합니다. 다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여기 동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당내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임으로 될지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성격을 갖은 단체가 될지는 건 모르는데 일단 사람은 좀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윤영찬 의원이에요. 네. 윤영찬 의원은 친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 친낙계 의원들이 한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영찬 의원이 여기 포함이 됐으니까 친낙계 의원들이 함께 할 것인지. 근데 일단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이 한 사람이 40-50명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 40-50명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런 모임,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모임에 동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도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지역 공천 구도가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돼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름 올리면서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그런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행동을 가장 빨리 할 분은 여기 계신 의원들이 아니고 이상민 의원이라고 봐요. 이상민 의원은 행동을 조만간 아마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이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 출마 포기하고 서울로 지역구 옮긴다는 게 일종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이 됐듯이 이상민 의원의 어떤 정치 행동이라는 것, 정치적 행위가 제가 볼 때에는 요번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있어서의 또 다른 빅뱅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에서도 12월 달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앞서도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낙천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행동을 할 텐데 그게 이제 12월 제가 볼 때 12월 중순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TF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용민 의원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을 했다. 묵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서 한 장관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친명계 강성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한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아서 검사범죄 태스크포스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왔는데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에게는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추진이 오히려 출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재발의에 더해서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다 의총 논의에서 빠졌던 임홍석, 이의동 검사도 함께 탄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23일 본회의에서도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가 되죠. 그래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또다시 탄핵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물론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고요.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 영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박준영 변호사라고 아세요? 이분이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재심 전문으로 네.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영화를 그때 했었거든요. 이분은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그래서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변호한 게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재심을 맡아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 얘기를 제가 왜 갑자기 꺼내느냐. 이분이 지금 검사들 중에서 특정 검사를 지칭하면서 진짜 검사 조리돌림하지 말라라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주 올곧은 변호사인데 이분이 사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민주당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지칭한 검사는 정말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검사다. 이게 박준영 변호사의 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점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직히 너무 자주 해요. 탄핵이. 이거는 웬만큼만 되더라도 제가 이 정도 뭐 잘못했으면 그래야지라는 건데 이건 탄핵이라는 위중한 문제를 너무 손쉽게 꺼내들어요.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 역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야, 이 탄핵이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수단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원래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동정적이에요. 그런데 만일 한동훈 장관 맨날 탄핵 얘기하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탄핵을 못하느냐.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한동훈 이 장관이 피해자처럼 비춰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그것도 역풍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면 안 되는데 말도 너무 쉽게 꺼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위를 과연 이걸 좋게 보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도 없다는 아니지만 좋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이젠 탄핵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죠. 그렇죠. 네. 화학, 생물, 물리. 네. 예. 네. 과학 탐구 영역 잘 받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법정 구속이 됐죠.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오늘 확정을 한 겁니다. 원심 판단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 성립,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얘기를 했고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또 공범 안모 씨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최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이 됐고요.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을 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혐의는 부인은 했는데 1, 2심 병원이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소식이겠죠.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껄끄러운 소식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일 이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징역형이 안 떨어졌거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졌을 겁니다. 야당이 이거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사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해야 되니까요.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정치적 함의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제가 볼 때 이것이 뭐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굉장히 힘들게 됐고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년 7월까지라고 그랬나요? 근데 가석방은 보통 형기의 90%인가? 그거 됐을 때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네. 자, 추가적으로 마지막 소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국 현안 관련해서 보지 말고 그냥 해요. 시간을 봤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인접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뤄드렸죠. 그래서 단계적 편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메가시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단계적 편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편입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메가시티 문제라는 것이 장모 구속은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예, 메가시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지방 균형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그 지역의 지방에서의 충분한 어떤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저는 항상 메가시티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다수가 원하면은 균형 발전이 됐든 뭐였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동등한 기회를 주면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이우영 아나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